지금 한국이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4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에 발발해서 사망한 숫자보다 저희가 더 많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고로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영국의 10배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9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사고로 죽어요, 1년에. 그 중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떨어져 죽어요. 사실 추락을 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걸 좋지만 해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소위 재래형 사고들이 줄지 않고 어떤 복잡한 아주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인재라고 부를 수 있었던 문제가 큰데 그 큰 문제를 아주 간단한 조치로 막을 수 있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모든 이 사회 구석구석에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 문화가 깊게 사실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땅, 비지땅,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 치료받을 적에 제가 그 유미한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반도체 그 웨이퍼를 화학약품에다가 이렇게 담갔다 뺐다 또 여기다 담갔다 뺐다 이런 그 일을 반복해서 일을 그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도 이 답답해 갖고는 그 유미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 유미가 이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이 화학약품 좀 의심이 가서 산업재해 같은데 산업재해로 다 인정해줘서 그 치료밖에 안 되냐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 직원은 펄쩍 뛰었어요. 이 반도체 공장에는 그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들이 산재로 발생해서 산재 인정을 받으면 정보 감독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를 신청해서 보상받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거나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재 은폐를 하는 거죠. 평택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업재해 신청서를 내게 되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차장님이 그 옆에 있는 서류를 이만큼 된 거를 그 앞에다 딱 올려놓더니 서류를 이렇게 두져보더니 거기서 한 장을 이렇게 싹 뺐어요. 빼갖고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 우리 유미는 그 다른 데서 스티커 이런 라벨 이런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3라인에 와서 석 달만 일을 했다고 그 서류를 보고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는 삼성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이 근로복지공단에 올린 거고 실질적인 거는 유미가 그 2005년 10월서부터 2007년 6월 그 초까지 일을 거기서 다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근로복지공단 그 차장님이 그 근로복지공단 그 사무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이렇게 내려치면서 삼성에서 백혈병 걸려서 몇 사람 죽었다고 해갖고 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거 근로복지공단에 올릴 것 같습니까? 하면서 나를 막 협박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창피를 주고 막 그랬었어요. 이럴 때는 이 보험 제도의 원리상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에 근거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험사라든가 그 사업주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그냥 가짜 증인만 한 명 세우면 모든 근거가 다 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의의 해석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benefit of doubt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판정가들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2007년 9월 1일 날 유미 산업재해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안에 우리 유미가 일했던 3라인 공장 안에를 들어갔어요. 공장 안을 들어가서 이렇게 쓱 보니까는 이 칸막, 유미가 얘기할 때는 칸막이 시설도 없었고, 그 안에 이게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하다가 혼난 적도 몇 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학조사를 하러 나온 그 팀장님과 그다음에 삼성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유미가 얘기할 때는 여기 칸막이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당히 더웠다고 유미가 얘기를 했는데, 칸막이 시설 해놓고, 이렇게 환기를 잘 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역학조사가 되느냐. 원래 있던 대로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해야지. 그랬더 아직도 들으니까는, 원래부터 칸막이 시설도 돼 있었고, 유미가 이럴 때부터 이렇게 공기가 서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볼 때는 공기가 너무 서늘하게 환기를 잘 만들어갖고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쳐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환기를 엄청나게 잘 해놓고 칸막이 시설을 해놓고서는 역학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엉터리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현재의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게 산재 신청을 하면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에서 신청해서 직업병 산재 인정 판정을 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할 만한 인프라가 없어요. 법적 권한도 없고요. 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문을 열어주고 회사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정부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상대방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해버렸던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거뜬히 성취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잠자는 민족의 의를 일깨우고 묻혔던 민족의 저력을 개발한 것이다. 이게 70년대에 들어가지고 중공업이 더 많이 발달하고 이제 공업이 대규모가 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양상도 더 복잡해지고 또 대형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엔 다 근로기준법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단순했던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업주들이 법을 안 지키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95% 이상이 법 위반이에요. 법을 다 안 지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느냐? 감독이 안 들어온다. 내가 이렇게 법을 안 지켜도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일 텐데, 그러면 이제 감시하는 게 누굴까? 그럼 하나는 정부가 될 테고, 하나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될 텐데, 정부가 감독이 거의 안 되고요. 이제 정기적인 감독이 잘 안 되고 있고, 감독이 안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을 시키도록 가야 되는데, 현재는 노동자들이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예요. 보호가 안 돼요. 법에는 보호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감독이 들어갔다. 그럼 감독이 들어간 사업장은 그러면 이후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후에라도.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처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나선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제 있는 삼성중공업 그 조선소에서 그도 노동절 날 5월 1일 날 크레인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20몇 명의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삼성중공업 원청이 받은 처벌은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참 놀라울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구역 김군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김군의 사망이 3번째 사망이었거든요. 스크린도어 설치 수리에. 그 전에 성수역 강남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다 개인과실로 끝났어요. 하청업체 문제로 끝났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처벌도 아무도 안 받았어요. 사실 다 정규직들이 했던 업무들인 거예요. 정규직들이 했던 업무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위험하고 힘든 일이 이제 많이 외주화가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 가서 내가 이제 뭐 높은 데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추락 방지 조치를 해라. 안전시설 안전난간 해라. 그런 건데 종전까지 그게 하청업체가 한테 일차적인 책임을 물었고요. 원청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마음대로 추락방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스 중독 같은 게 있는데 환기구를 설치해라. 하청업체한테 환기구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원청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어디 구멍 뚫어갖고 환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하청 파견, 특수고용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누가 그거를 책임지고 점검 나가면 처벌받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어요.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늘 밤 10시 이런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경수 기자입니다. 임창열 부총리는 오늘 밤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자체가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장까지도, 공공영역까지도. 태안화력발전소에 작년에 그 죽은 김용균 청년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저게 공기업이었습니다. 발전소가. 사실상 지금 민영화 조치를 하면서 안에서 또 하청 구조가 많이 늘어난 거죠. 외국은 하청을 줄 때 어떤 전문적인 영역, 그 하청업체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업체는 그 일을 와서 이 기간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하청을 주는 과정인데, 한국 사회는 원하청이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노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원청의 현장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데 인력 공급만 하청한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 작업을 먼저 하청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하청을 주게 되면 원청은 산재보험료도 안 내고 산재보상도 안 해도 되고, 거기서 사람이 죽어도 처벌도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나 안전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위험 작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원청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청을 주는 거죠.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한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반도체 직업병으로 몇백 명이 죽었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불산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어도 몇백만 원 벌금이 고작이었습니다. 9.26 사고에서도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나갔던 고등학생 민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기업주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년 2,400명이 일하다가 죽고 오늘도 몇 명의 노동자가 죽겠지만 기업주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구해서 대체하면 그만이니까요.
어제 노동자가 죽은 그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오늘도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질식해서 죽고, 폭발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최소한 1년은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산업법에서 빠진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하청 관리자 몇 명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진짜 기업주를 처벌해야 계속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업법으로 안 되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별도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처벌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줄어든단 말이죠. 또 과거에 벌금 뭐 300만 원, 400만 원 내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음주운전 해가 잘못 걸리면 신체 조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처벌이 엄청 강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처벌은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이게 산업재해를 한번 일으키면은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특히 이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정말 공장문을 닫아야 될 만큼 엄청난 내가 처벌을 당한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늘 점검하게 되고 혹시 미비한 시설이 뭐가 없는지 또 안전교육도 강화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바로 기업주, 바로 원청, 그 이제 조선소 기업이란 게 다들 보면 하청,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하청 쪽에 다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본적 책임은 원청에 도급을 준 원청 회사 사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이제 중대기업처벌법이고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이것도 조금 뭐 강화해서 그런 건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상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대기업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업주의 잘못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무조건 실형을 살리는,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행사적 책임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나 예를 들면은 그런 공장이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행사적 책임을 묻는 법까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도 준살인법으로 처벌하는 뭐 그에 준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산업화가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화의 병폐를 치유할 만한 기회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사고, 산재 사망 사고가 제가 보기엔 경제성장, 신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치른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가, 비용. 근데 계산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장부에 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가시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찮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노동자들의 살을 갈아 넣고 피를 쥐어짜서 이 발전을 한 거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는 이제 사람들 중에 하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는 단계예요. 네. 예전에도 저는 이런 방식,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건 제가 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안 돼 라는 걸, 그걸 알아차려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대가를 치르고 청년 노동자들이 죽어가잖아요.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사고로 죽고, 사고 아니면 괴로워서 죽고, 이걸 그냥 냅둘 건지 계속 값싼 사람들이다라고 칩을 건지,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가는 시스템을 바꿀 건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되게 누구나 필요하고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에는 기업과 자본의 엄청난 이윤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누구나 상식적인 것인데, 안전난간, 안전패스 1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그거 왜 설치 안 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야 될까요?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그냥 누가 중립적이니까 저절로 되어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함께 싸울 때 해결된다는 거죠. 한국이 2018년에 추락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76명으로 통계가 나오네요. 2018년. 그러니까 하루 한 명 이상씩은 어디선가 떨어져 죽는 거죠. 영국은 추락 사고가 워낙 적은데, 영국 인구나 뭐 이런 걸 따져 보면은 한국보다 적지 않아요. 근데 35명이 추락사했어요. 네. 바꾸어 말하면 376명 중에서 우리도 한 34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영국이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도와 법, 시스템, 문화, 이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국은 산업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고요. 2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적어도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고, 후퇴도 했지만 어쨌든 그 가닥은 지키고 있어서 추락자가 이 정도인 거거든요. 한국도 성장을 압축해서 한 것처럼 이런 산재 예방도 좀 압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